결혼을 피하기 위해 저는 군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했습니다. 임관식 날 제게 상을 시효하는 장군이 바로 제가 약혼을 파기했던 약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 올해 19살입니다. 저희 집은 건축 자재 사업을 하는데 아주 부유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나이쯤이면 저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야 할 테지만 부모님은 굳이 저의 인생을 당신들의 뜻대로 정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민준이라는 사진으로만 한 번 본 재벌가 후계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은 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도서관에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부모님과 그 맞은편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다 앉히고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분은 민준 씨야. 명문 군인증 출신인데 지금은 직접 회사를 차려. 사진 속 남자는 빳빳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굳건한 눈매와 강인한 인상으로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사진을 도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19이에요. 아직 대학에 가고 싶고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대학에 가고 싶고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대학? 계집애가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민준 씨 집안에서 너를 좋게 봐주는 건 우리 집안의 복이니 주제도 모르고 굴지 마라.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제 귀에 민준 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민준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결혼이 우리 집안 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러 번 다투었지만 매번 그들은 다 너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말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달 뒤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는 민준 씨 집안과도 이미 상의가 끝났으니 그때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미 상의가 끝났으니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결혼 날짜를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평생을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거리에서 보았던 모병 홍보가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위한 입대, 최고의 영광, 아래에는 만 18세 이상, 고졸 학력 이상이면 지원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만약 내가 군대에 간다면 설마 부대까지 쫓아와서 결혼을 강요하지는 못하겠지. 게다가 부대는 규율이 엄격하니 몇 년 동안은 피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 화가 풀리면 이 결혼도 없던 일이 될지도 몰라. 이 생각이 떠오르자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신분증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입대 지원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살금살금 부모님 침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등본을 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와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민준 씨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군대에 가고 싶어요. 부대에서 자리를 잡으면 전화드릴게요. 저를 찾으러 오지 마시고 민준 씨 집안과도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제 멋대로 하게 해주세요. 편지를 다 쓴 후 저는 편지를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둔 배낭을 메었습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현금 몇십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격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몇 시간 남았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19년을 살아온 이 집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시큰했지만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가로등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병무청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와 몸이 으스스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설렜습니다. 마침내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략 6시 반쯤 병무청 문이 열렸고 군복을 입은 하사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입대 지원하러 온 건가요? 저는 얼른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하사님. 입대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여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시고는 서류 한 장을 내어주며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정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혼인 여부를 적는 칸에서는 망설임 없이 미혼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중 공무자 여부 칸에는 서류고 직계가족 중 공무자 여부 표시했습니다. 민줄 씨를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줄 씨를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가족 중 군인이 있어서 그의 가족 중 군인이. 하지만 군 생활은 정말 힘들고 훈련도 고됩니다. 아가씨 혼자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습니다. 하사님,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기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려 일단 집으로는 기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통과하면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할 거야.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한 뒤 서류를 들고 병무청을 나섰습니다. 병무청 문을 나서자 해가 이미 떠올라 따뜻하게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혹시 전화가 와서 혼낼까봐 결국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체검사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곳을 찾아야 했고 당분간은 부모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 당신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렴한 여관에 자리를 잡고 매일 먹을 것을 사러 나가는 것 외에는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약 일주일 후 병무청에서 전화가 와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신체검사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키, 몸무게, 집회 기능까지 모두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키, 몸무게, 시력, 심폐 기능까지 모두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이 좋았고 무사히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보름쯤 지나 신원조회도 통과했다는 여에도 통과했다는 여관했다는 여과. 정말 군대에 가게 되는구나. 드디어 민준 씨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출발하는 날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배낭을 메고 집결 장소로 갔습니다. 저처럼 위장복을 입은 신병들 옆에는 남자도 여자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마 이 군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낯선 민준 씨를 떠올리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니까요. 그가 더 좋은 사람을 찾기를 바랄 뿐이야. 차는 점점 더 멀리, 제가 익숙한 도시에서 멀리, 그리고 저를 숨막히게 했던 강요된 결혼에서 점점 더 멀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앞으로 3년간의 군 생활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밤낮 기차를 타고 마침내 부대 주둔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온통 위장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대열과 우렁찬 고호 소리에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계급장을 단 하사님 한 분이 다가와 우리 신병 몇 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그분을 따라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3번 침대에 배정되었습니다. 배낭은 2층 침대에는 저보다, 가는 3번 침대에는 저보다,
다는 살만한 살보다 합니다. 기녀도 결혼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녀도 결혼을 피해서 와다고 했었는데 지은아, 신병 훈련이 정말 힘들 때 매일 케암를 뛰어야 하고 제식 훈련이랑 사격 훈련도 해야 한대. 우리 힘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파영형 M밖에 뛰어본 적이 없었으니 케암는 제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도 되기 전에 기상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네모반 정리를 하는데 이불을 두부처럼 반듯하게 개는 것만으로도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분대장님이 검사를 하러 왔을 때 제 이불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 이불은 꽃방처럼 구겨졌네. 다시 연습해. 오후 검사 때도 이러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할 거야. 제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고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꼭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자세로 서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자세로 서는 훈련이었는데 한 번 서면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햇볕에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른거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른거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른거리가 나중에는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겨우 훈련이 끝나자마자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또 분대장님이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로, 오로, 앞으로 한 번 또 한 번. 팔은 아파서 저리고 다리도 아파서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틀리면 전 분대가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신병은 제식 훈련 때, 저야는 신병은 제식 훈련 때 좌우가 항상 맞지 않아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연습해야 했습니다. 내일 또 계양 달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힘을 내? 저는 빵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첫날인데 벌써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피하러 온 거야. 지금 포기하고 돌아가면 또 민준 씨와 결혼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다시 버텼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매일 반복되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암 달리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꼴찌였고 매번 분대장님이 뒤에서 재촉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달리다가 정말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분대장님이 다가왔지만 저를 꾸짖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처음에 이때 지원할 때 아무리 힘들고 고대도 두렵지 않다고 했잖아. 그런데 벌써 이 정도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거야.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생각해봐. 이 정도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대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연병장에 나가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서서히 제 KM 기록은 좋아졌고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때로는 앞서 달리기도 했습니다. 체력 훈련 외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처음 실총을 만져봤을 때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자 반동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총알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분대장님은 제가 총을 잡는 자세, 조준 기술을 손수 가르쳐 주시며 말했습니다. 조준할 때는 가늠쇠 가늠자 표적을 일치시키고 숨은 고르게 쉬어야 해. 방아쇠를 당길 때는 너무 힘주지 말고 살짝 당기는 거야. 저는 분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연습했습니다. 서서히 감을 찾았고 총알이 표적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표적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격평가에서 정거는 사격평가에서 제가 90점을 맞아 여군중 2위를 했습니다. 분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잘했어. 실력 향상이 빠르네. 실력 향상이 빠르네. 지은 씨, 잘했어. 신병 훈련이 끝날 무렵 체력, 사격, 제식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계암 달리기는 22분, 사격은 95점, 제식 훈련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 성적은 여군 중 1위였습니다. 성적 발표 때 분대장입니다. 성적 발표 때 분대장입니다. 성적 발표 때 분대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분대에 먹튀하지 않았네. 신병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통신대에 배정되어 회선 유지 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매일 고강도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 지식을 익혀야 했고 야외로 나가 회선을 점검해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한 번은 폭우로 회선이 끊어져 저와 전우들은 빗속에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한 번은 폭우로 회선이 끊어져 저와 전우들은 빗속에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손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고 제가 정말로 자격 있는 군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부대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셨습니다. 지은아, 너 이 못된 아이 같으니라고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집에 연락 한 번 없어?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제 코끝이 찡해졌고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들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부대를 선택했으니 열심히 해. 집안일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잘 지낼게.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입대한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괜찮아. 좀 있으면 나지? 부대에서 열심히 해서 장교로 임관해야겠다. 그러면 계속 부대에 남아서 집에서 강요하는 결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날마다 시간이 흘러 제 부대 생활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전우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전문 기술도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낯선 민준 씨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하지만 저는 곧 이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너무나 충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그저 현재의 일에 충실하여 부대에서 저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통신대에 온 지 2년째. 저는 이제 모든 종류의 회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장비 수리든 야외 회선 점검이든 모두 혼자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대장님은 저를 여장부라고 부르며 통신대에는 저처럼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병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고 이래도 더욱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해 여름 주둔지 근처에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져 산악 지역의 통신 회선 몇 개가 끊어졌습니다. 상부에서는 우리 통신대에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하여 군사령부의 통신을 원활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와 서연 그리고 2명의 남자 병사는 가장 먼 회선하는 가장 먼 회선은 가자 산열이부터 산 정상까지 10여 개의 점검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침 7시 우리는 공고 가방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고 2시간 넘게 걸어서야 겨우 산허리에 도착했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첫 번째 전신줄을 점검하려는데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저게 뭐야?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폭우에 쓰러진 커다란 나무 아래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을 싸고 있던 택배 봉투는 이미 비에 젖어 찢어져 있었고 안에 있는 봉투에는 흐릿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신인 주소에는 XX군 사령부라고 쓰여 있었고 수신인 이름 칸은 조금 흐릿했지만 민준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좀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순식간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민준. 제가 그 낯선 약혼자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빈준.
제가 그 낯선 미혼자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든 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어디 아까?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일까? 저는 얼른 봉투를 손에 쥐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좀 피곤한가 봐. 저는 봉투를 제 공구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보면 그 이름이 정말 민준 씨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복구 작업 내내 저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봉투가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가 재벌가 후계자이고 회사를 차렸다고만 들었는데 군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없었잖아. 혹시 엄마가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내가 그의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점심시간에 우리는 돌 위에 앉아 비상식량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그 봉투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까 네가 주운 봉투 누구한테 보낸 거야? 네가 그거 들고 얼굴색이 변하더라. 네가 그거 들고 얼굴색이 변하더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군사령부로 보낸 택배인데 비에 쓸려 내려온 것 같아. 복구 작업 끝나고 보낸 택배인데 비에 쓸려 내려온 것 같아. 저는 물통을 꺼내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설령 그 수신인이 정말 민준 씨라고 해도 어쩌겠어. 나는 지금 군인이고 그는 민간인이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끝났어. 게다가 군대가 이렇게 넓은데 설령 그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만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복구 작업 중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비탈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남자 병사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왜 이래요?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저는 얼른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버텨. 우리는 맡은 회선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통신이 원활함을 확인함이 하기로써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원활함을 확인하면 지금의 제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다시 꺼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공구가가 고민했습니다. 그대로 돌아오니 이미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숙소에 놓아두고 그 봉투를 들고 우편물 취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우편물 취급실의 김 주무관님은 우편물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복구 작업하느라 고생 많았네. 이 시간에 왜 우편물 취급실에 왔어? 저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무관님은 오늘 산에서 주운 건데 곤내며 말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산에서 주운 건데 문제없어. 내일 사람 시켜서 사령부 우편물 취급실로 보내줄게. 이 아가씨 참 꼼꼼하네. 주운 우편물도 이렇게 신경 써서 가져오고. 저는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우편물 취급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설 때 우편물 취급실의 불빛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 수신인이 민준 씨든 아니든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대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그 봉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심지어 우편물 취급실에 가서 김 주무관님께 그 봉투가 발송되었는지 수신인이 정말 민준 씨인지 물어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답을 알게 되면 제 감정에 영향을 미미쳐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분대장님은 제가 최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훈련이나 업무 모두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아. 무슨 일이 있다면
나한테 말해봐.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생각 끝에 그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었고 그저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요즘 좀 집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절하겠습니다. 분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 생각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군인이고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해. 시간 날 때 가족들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걱정거리를 마음에만 자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그 봉투와 민줄 씨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장교로 임관하여 부대에 남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예전의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훈련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통신대에서 주최하는 통신기술 경진대회에도 자원하여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저는 능숙한 기술로 1등을 차지했고 중대장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중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열심히 해. 너는 좋은 인재야. 나중에 크게 성공할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봉투와 민준 씨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부대에서 저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덧 입대한 지 3년째. 저는 뛰어난 활약으로 최전방 통신소로 전출되어 국경선 부근의 통신 회선을 유지 보수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보다 환경이 더 열악했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 터질 정도로 추웠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 온몸이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국경선 부근은 상황이 복잡하여 일상적인 회선 유지 보수 외에도 수색대와 협력하여 순찰을 돌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통신소에 처음 도착한 한 달째 소장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내륙과 달라.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돼. 저는 소장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선 유지 보수나 순찰을 나갈 때마다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해 가을, 국경 지역의 밀수 활동이 빈번해졌습니다. 한 번은 수색대 경사들이 순찰 중 버려진 밀수품들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불법 무기와 야생동물 가공품이 가득했지만 밀수범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상부에서는 우리 통신소의 수색대와 협력하여 국경선 부근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와 통신소의 최 상사님은 한조가 되어 K암 길이의 국경선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구간은 옆이 온통 숲이라 지형이 복잡하여 숨기 좋은 곳이 많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아침 우리가 평소처럼 순찰을 나갔다가 숲 깊숙이 들어섰을 때 저는 갑자기 미세한 발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미세한 발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상사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통신소 순찰조입니다. 상구역에서 의심스러운 소리 포착. 지원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 뒤에 바짝그 커다란 배낭으로 가가서 자극하지 말자. 저는 손의 뒤 국경선 방향으로 다극하지 말자. 저는 손을 다가가서 자극하지 말자. 저는 손에 든 경봉을 꽉 쥐고 최 상사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염스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그들의 움직임은 무척 민첩했고 한눈에 봐도 산을 자주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상사님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밀수범들이야. 지은 씨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 나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도망치지 못하게 할게. 지원군이 오면 그때 움직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눈을 떼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 마음이 긴장되면서도 흥분되면서도 그들은 무척 바르게 이동했고 국경선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망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문득 몸에 신호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얼른 꺼내 카누를 향해 한 발 쏘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된 신호로 지원군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신호탄이 공중에서 터지자 그 남자들은 순식간에 당황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 상사님이 뒤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숲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검사 결과 그들의 배낭 안에는 밀수된 상아와 귀한 약재가 가득했고 그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수색대 중대장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번에는 당신이 일찍 발견해준 덕분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국경을 넘어 도망쳤을 거야.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통신소로 돌아오자 소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이미 이 일을 알고 있고 당신의 활약에 매우 만족하여 표창을 주기로 했네. 이 젊은이 참 대단해. 중요한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하여 우리 통신소에 먹칠하지 않았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제가 헛되이 노력하지 않았고 소장님과 전우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부대에서 표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밀수 조직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여 3급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깨끗한 군복을 입고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제 목에 3급 공로상 훈장을 걸어주는 순간 제 마음은 무척 감격스러웠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대한 일에 가든 첫 번째 3급 공로상으로 지난 3년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표창대회가 끝난 후 저는 집에 전화를 걸어 3급 공로상을 받은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밖에선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목에 걸린 훈장을 만지며 저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난 3년간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업무에 더욱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순찰이나 회선 유지 보수 작업을 나갈 때마다 전보다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전우들도 모두 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최 상사님은 늘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영락없는 베테랑 병사 같아. 나중에는 더 크게 성공할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상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소장님이 저를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지은 씨, 입대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 3급 공로상까지 받았어. 상부에서 장교인관 TO가 있는데 내가 당신 이름을 올려놨네.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당신의 활약에 달려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척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만약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면 계속 부대에 남아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날들, 저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우들의 업무를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병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전우들은 모두 제가 마치 약이라도 먹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가 이 기회를 잡아 제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민준 씨일지도 모르는 이름을 떠올리기도 했죠는 설령 그가 정말 군사령부에 있다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지금의 저는 저만의 목표와 추구를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 결혼을 피하기 위해 입대한 어린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맞설 자신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제 장교 임관 이름을 올렸다고 말씀하신 후로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매일 모든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부었고 혹시라도 어딘가 부족하여 임관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선 유지 보수를 그저 임무를 완수하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회선, 노드를 기록해두고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신병들에게 경험을 알려줄 때도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한 번은 통신본부의 주 교환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경선 부근의 모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대대장님은 우리 핵심 기술 인력 몇 명을 데리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2시간 넘게 점검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 가득한 회선도를 보다가 문득 예전에 교육받을 때 배웠던 사례가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어떤 숨겨진 단자, 접촉 불량이 먼지에 덮여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어떤 숨겨진 단자, 접촉 불량이 먼지에 덮여있는 것일지도 몰라. 저는 대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대장님, 3번 단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보기엔 거기 접촉 불량인 거기. 대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자를 분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단자를 분해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금속판은 산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알코올송으로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공구로 금속판을 바로잡아 다시 단자를 연결했습니다. 다시 단자를 연결했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주 교환기의 지시등이 켜졌고 통신도 복구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장교 임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흘렀지만 장교 임관 소식은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때 이미 내륙부대로 전출되어 있었는데 매일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임관 소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소식이 없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훌륭하니 분명히 될 것이라며 임관하면 저를 보러 와서 맛있는 거로 와서 전우들도 제가 조금 초조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자주 저를 놀렸습니다. 최 상사님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맨날 우울한 표정 짓지 마. 당신 정도면 임관은 따놓은 당상이야. 장교되면 우리한테 한턱 쏴야 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죠. 정말 임관하면 우리 거하게 한턱 쏠게요. 약 한 달 후 상부에서 마침내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장교임관을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 군사령부 본부에서 임관식이 열릴 예정이며 그때는 지휘관이 직접 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통지서를 제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너무 감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읽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최 상사님과 다른 전우들이 저를 둘러싸고는 저보다 더 신나했습니다. 최 상사님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너는 해낼 거라고. 가자. 오늘 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통신소식단에는 특식으로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자. 소장님이 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은 씨의 장교 임관을 축하하는 날이네. 이 아이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은 모두가 지켜봤지. 아무것도 모르던 신병에서 이제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핵심 기술 인력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어.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도 우리 통신소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대에서 보낸 지난 3년가 되었어. 우리 통신소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제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제가 실수할 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오늘날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관식의 15일로 정해져 있었고 저는 이틀 전부터 소장님을 따라 군사령부 본부로 갔습니다. 본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곳곳에 질서, 정연한 병영과 훈련장이 있었고 병사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었으며 구호 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이곳에 이러냐.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먼저 보고처에서 등록을 하고 임관식 복장과 진행표를 받았습니다. 진행표에는 임관식 단일 군사령부 지휘관이 직접 상을 수여하고 연설을 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군사령부 지휘관이라는 글자를 보다가 문득 예전을 보다가 문득 예전에 주었던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쿵했던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우연일까? 저는 얼른 고개를 흔들어 일어. 저는 얼른 고개를 흔들어 일까. 어차피 우리는 사진으로만 한 번 봤을 뿐이고 벌써 3년이나 지났으니 나도 많이 변했잖아. 임관식 전날 우리 임관 대상자 몇 명은 함께 진행 과정을 예행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단산에 오르고 어떻게 격리하고 어떻게 증서를 받는지 등이었습니다. 연습을 담당하는 간부님은 내일 시상할 지휘관이 매우 중요한 분이니 모두 예의에 주의하고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진지하게 기억하며 밤에 숙소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은 내일 임관식 장면을 상상하고 한참은 부모님이 제가 장교로 임관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했습니다. 또 한참은 그 봉투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장교 임관에 통과했고 내일 임관에 통과했고 내일 임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이라. 어머니는 전화로 펑식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은아, 장교가 되면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집안일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저는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새 군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주름이 펴질 때까지 말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빳빳한 군복을 입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문득 지난 3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침 매 제가 원하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피해서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어린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임관식은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저는 다른 임관 대상자들과 함께 대열에 서서 주석단에 지휘관들이 한 분씩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임관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온통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장교가 될 거야. 임관식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단산에 올라 우렁찬 목소리로 참석한 지휘관들을 소개했습니다. 군사령부 정치위원부터 참모장까지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아래에서는 일제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대열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쳤지만 제 눈은 저도 모르게 주석단으로 향했습니다. 제 눈은 저도 모르게 주석단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세 글자가 제 귀에 벼락처럼 터져 내렸습니다. 저는 벌떡 고개를 들고 주석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녹색 장군복을 입고 어깨에 장군 계급장을 단 그 남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단상 아래를 향해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사진에서보다 더욱 강인해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침착한 미소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뼈가 부러져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발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손에 든 모자가 거의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재벌가 후계자가 아니었나? 어떻게 군사령부의 장군일 수 있지? 왜 처음부터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연이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전우가 제 팔을 툭 치며 살을 툭 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뭐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주석단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그 옛날 자신과의 약혼을 파기하고 도망친 약혼녀가 이제 자신의 부하가 되어 그에게 직접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임관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치위원회 연설이 있었고 이어서 참모장이 임관 대상자 명단을 낭독했습니다. 지은이라는 두 글자가 호명될 때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을 따라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상에 오를 때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제 군화끈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알아보지 마.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증서와 계급장을 받았고 곧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곧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상대 앞에 서서 연습한 대로 먼저 표준적인 경례를 했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 증서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3년 전 사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했지만 그 특유의 어조는 제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민준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없었고 오히려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 심장이 콩 날 때 그의 손가락이 실수로 제 손이다. 마치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성이라는 말조차 잊고 비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얼른 손을 거두고 다시 경례를 한 후 돌아서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잠깐. 민준 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고 등줄기에 순식간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대응할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그 옛날의 지은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해야 할까 아니라고 해야 할까. 만약 그가 약혼을 파기한 일을 언급한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옆에 있던 만년필을 들어 제 증서에 서명을 한 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부대의 기대에 부응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내려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증서를 받아들고 거의 도망치듯 단상을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다음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이야기했던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해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체 나를 알아본 걸까? 못 알아본 걸까? 못 알아본 걸까? 만약 알아본 걸까? 만약 알아봤다면 왜 직접 묻지 않는 걸까? 만약 못 알아봤다면 만약 왜 나를 불러 세운 것다면 왜 나를 불러 세운 걸까? 임관식이 끝났을 때서야 저는 대열을 따라 회장을 나섰습니다. 전우들이 저를 둘러싸고 방금 임관식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 상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방금 민준 장군님이 특별히 너한테 말까지 걸어주던데. 너 정말 운이 좋네. 민준 장군님은 우리 군의 전설적인 인물이, 우리 군의 전설적인 인물, 우리 군의 전설적인 인물이야. 젊은 나이에 부사령관까지 되셨으니 앞으로 너는 그분한테 많이 배워야 해. 회장을 나와서 진정할 곳을 찾으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동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민준 씨의 부관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관은 경례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관은 경례를 한 후 말했습니다. 지은 동지, 민준 장군님께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니다. 가는 내내 저는 민준 씨에게 그 옛날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잘못을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하든 그 옛날 그와의 약혼을 파기한 것은 저였으니 제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건물문 앞에 도착하자 부관은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준 장군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사무실은 무척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훈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동지, 당신은 입대 후 3급 공로상도 받았고 이번 장교 임관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활약입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모두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부대에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가 말을 하다 의도적으로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가 그 옛날 결혼을 피한 일을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당신이 병무청에 지원하러 갔을 때 군의 신분증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3년 전의 일을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병무청 앞에서 군의 신분증을 주어 직원에게 건네줬는데 아내 이름은 보지 않았어. 설마 그 신분증이 그의 것이었을까? 저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병무청에 시차를 갔다가 실수로 문 앞에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직원이 지은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주워서 건네줬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 이름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3년 후에 당신이 제 부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은 안도감에 놓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이 일이었지. 결혼을 피한 일이었지. 결혼을 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정은 일입니다. 저건 별것 아닌 일입니다. 오늘 당신을 부른 주된 이유는 당신에게 앞으로 어떤 부대에 배치되고 싶은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통신 업무를 계속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보직에서 능력을 키우고 싶은지 말입니다. 저는 그가 제게 이런 것을 물을 줄은 예상치 못해 얼른 말했습니다. 저는 조직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조직에서 저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조직에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특기를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른 일어서서 표준적인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꼭 열심히 일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가는 길에 조심하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속의 혼란과 불안이 모두 사라졌고 그저 편안함과 감사함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내내 걱정했던 일은 이미 문제가 아니었구나. 숙소로 돌아와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장아찌와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장교로 임관했다니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예전에는 엄마가 잘못했어.
너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대에서 몸조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집에 전화해. 저는 쪽지를 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쪽지를 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는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용서해 주니 다행이다.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하고 싶든 엄마는 너를 지지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무척 편안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업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저에게 찾아올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줄 씨와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과의 오해도 풀린 후 제 업무는 더욱 순조로워졌고 저 자신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기술과의 동료들은 모두 제가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항상 뭔가 조심스럽고 움츠러드는 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심지어 새로운 회선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통신본부에 긴급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사흘 안에 국경 신규 초소의 통신 회선을 구축하여 초소가 가동될 때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이 임무를 제게 맡기며 현장으로 팀을 이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독립적으로 팀을 이끌고 긴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걱정 마. 당신은 기술도 뛰어나고 경험도 많으니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저는 5명의 전우와 함께 공구 가방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5명의 전우와 함께 공구 가방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산길은 더욱 미끄러워졌으며 회선 구축의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전우들과 상의하여 먼저 임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상세한 시공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우리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선 계획과 장비가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회선 계획과 장비 조정을 맡았고 전우들은 회선 설치와 고정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저는 예비 단자를 꺼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오늘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내일 초소 가동에 지장을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함에 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꺼내 이 상사님께 전화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군용지프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민준 씨와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소를 시찰하러 왔는데 당신들이 여기서 해선 구축 작업을 한다고 해서 들러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자가 맞지 않는 상황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비 옆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단자는 구형이군요. 당신들이 가져온 예비 단자는 모두 신형이라 확실히 맞지 않을 겁니다. 제 차에 변환기가 하나 있는데, 곧 부관이 변환기를 가져왔고 저는 얼른 연결하여 전원을 켜자 장비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변환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오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줄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얼른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세요. 산속은 밤에 추우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우리는 속도를 높여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회선 구축을 완료하고 장비를 조정하여 통신본부와 전화로 통신이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효율이 아주 높네요.
부대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공구를 정리할 때 민준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동지, 일이 끝나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움직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우들이 짐을 모두 정리하자 민준 씨는 부관에게 그들을 먼저 산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하고는 저와 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초소 계단에 앉아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지난 3년간 당신이 부대에서 보여준 활약을 제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약혼을 파기하고 도망친 어린 아가씨에서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장교로 성장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부대에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고 전우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옛날 당신 부모님께서 제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먼저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부모님의 강요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 옛날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계속 당신을 주시했습니다. 당신이 통신대에서 3급 공로상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고 지금은 긴급 임무를 이끌고 완수하는 모습까지 당신의 노력과 성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친구로서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감정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친구로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그저 저의 약혼을 파기한 약혼자로, 나중에는 장군님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와 다시 친해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가 정직하고 책임감 있으며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재벌가 후계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하 관계이니 저는 계속 당신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부관에게 저를 통신본부로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그가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하여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아이야. 정직하고 책임감도 있어. 그 옛날 우리가 너를 강요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너희 둘이 다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야. 네가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놓치지 마.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너를 지지한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너를 지지할 거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저는 전예 이장이 떠올랐던 본을 어린 아가씨가 아니라고 느꼈고 입대한 일. 부대에서 겪었던 어려운 말을 들고 입대한 일. 부대에서 겪었던 어려운 모래 들고 입대한 일. 지금의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능력이 있었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용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저는 그를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날 때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죠. 그저 평범한 친구처럼요. 이후의 날들 우리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부대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업무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와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얼굴을 붉히며 그와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얼굴을 붉히며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가끔 저를 놀렸습니다. 지은아, 약 반년 후 민준 씨는 저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지난 반년 동안 당신이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친구로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발전했습니다. 저는 기술과 업무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를 보여 오수장교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민준 씨도 업무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 상부에 거두어 상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설날에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가 원하지 않는 준 씨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화려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도 부모님께 저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모두 함께 앉아 설날 만찬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따뜻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민준 씨를 보았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전 약혼을 피하기 위해 입대했던 그때의 저는 제가 부대에서 직업을 찾고 사랑을 찾고 사랑을 찾고 사랑을 찾고 사랑을 찾고 저만의 행복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동반, 부모님의 지지, 전우들의 도움, 그리고 제 자신의 노력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